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인템 포럼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김병필 교수님께서 진행을 항상 하셨는데 오늘 발표자신데 이 진행까지 하면 아무래도 좀 모양이 빠질까 봐 제가 김병필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저희 INTM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기존에 계시던 원장님 하셨던 김원준 교수님께서 세리로 가셨고 이제 이덕희 원장님께서 8월부터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C님 제 재임 그냥 돌아오신 원장님이시죠? 예, 신임도 아니시고 재임도 좀 그렇고 예. 우리 이덕희 원장님께서 그래도 처음 포럼이고 또 우리 동문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우리 먼저 잠깐 인사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김영필 교수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그간에 2017년에서 19년 제가 원장을 맡고 있다가 또 그간에 그 이후에는 김원정 교수님 맡으셨고 그래서 한 3년 만에 다시 친정에 돌아온 기분으로 이게 맡았습니다. 여러 뭐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또 지금 재학생, 졸업생 너무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보이고요, 이름도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아,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되도록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또 그 줌이라는 그 툴이 있어서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라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졸업도 하고 또 공부해서 나가서 사회에 활동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그 여러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통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세미나도 일종의 뭐 여러분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랄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훌륭한 그런 세미나 또는 강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이 참가해 주시고 또 다른 동료분들한테도 많이 전달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김병필 교수님 먼저 소개를 좀 잠깐 드릴게요. 우리 김병필 교수님은 우리 카이스트 INTM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법과 기술이 다면적으로 상호하는 영역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규제, 알고리즘의 윤리적 활용,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이전에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제 저술을 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로 활동하시고 정책 쟁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국내에서는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사회과학 측면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저도 외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십니다. 오늘 주제도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는 거에 관해서 흥미롭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예,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김인석 교수님께서 과분하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법률가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혹은
법률가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좀 선정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인데요. 로봇은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로봇은 판사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할 때 수많은 바둑 기사들이 인공지능은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가 그게 그러한 기대가 사실과 다른 것처럼 늘어났던 것처럼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술 혁신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발표 자료는 작년에 제가 앱트리로부터 이제 법률 인공지능 활용 사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좀 가볍게 이제 최근의 인공지능, 특히 작문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GPT-3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입니다. 오픈 AI라고 불리우는 이제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공개한 기술이고요.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GPT-3는 새로운 장문 인공지능의 지평을 열었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GPT-3와 비슷한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장문 인공지능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KT, LG 여러 대기업들에서 이런 한국어 장문 인공지능들을 개발하고 있죠. 여기에는 한글로 이제 GPT-3가 장문한 컬럼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번역을 해서 게재를 한 것이고 이 원문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GPT-3의 장문을 시키고 그 결과를 컬럼으로 게재를 한 것입니다. 읽어보면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장문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라라고 프롬프트로 지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장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장문을 하도록 한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컬럼을 써봐라 라고 해봤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 더 확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컴퓨터에 대해 더 큰 신뢰가 발생할 것입니다. 등등등. 저는 어떠한 국가나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프로 컬럼리스트가 썼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GPT-3에 대해서는 실제로 튜링 테스트를 꽤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GPT-3가 쓴 글하고 인간이 쓴 글을 비교를 해서 알아맞혀봐라 라고 했을 때 구별을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또 뭐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문 인공지능은 제가 어떤 내용을 입력할 것인지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들, 문장들을 생성해내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 완성 기능하고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 입력을 하면은 뒤에 이어서 완성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문장이 있다. 제이는 어제 두통이 있었다. 그래서 어디에 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문장의 문맥에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단어를 유출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호스피털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바나나 이런 단어는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면 문장을 계속 이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선 지지에 대해서 문장을 단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단어를 또 만들고 그 다음 단어를 또 이어서 만들고, 그래서 장문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자동 완성 기능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통계적인 앵무새,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이 기술이 가진 한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앵무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 말을 따라하다 보면, 잘 따라하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 말에 숨어 있는 고유한 패턴들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가 인공지능이 이제 농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2020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미나 챗봇이 발표한 이 논문에 실려 있는 농담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농담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예. 미나가 먼저 말을 꺼내요. 어떤 동물을 좋아해? 그랬더니 사람이 나는 소를 좋아해. 그러니까 미나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소가 대학에 간다고 들었어. 일단 좀 심상치가 않죠. 이게 인공지능이 그냥 그냥 한 말입니다. 예. 소가 대학에 간다고? 이제 미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하버드에 갔다고 들었어. 사람이 일단은 인공지능이 뭔가 농담 같은 것을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제 말을 이어나가는 거죠. 소가 뭐를 공부했어? 보바인 사이언스, 뭐 축산학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말도 대학에 간 적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여기가 이제 펀치라인입니다. 말은 헤이버드라고 하는데 갔어.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 아재 개그입니다. 이게 왜 농담이냐? 소는 하버드에 갔는데 말은 헤이버드에 갔다. 근데 말은 헤이를 먹고 살잖아요. 헤이가 건초더미라는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농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구글 연구자들이 학습 데이터에 이 헤이바드에 대한 농담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헤이바드가 영어 단어가 아니고 구글 미나가 새로 신조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농담을 하기 위해서. 이 학습 데이터에는 없었던 농담이고 이런 농담은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글 미나 챗봇은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데 그걸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언어 유희라는 것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하면 언어 유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한 것이죠. 이제 이런 능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이 이제 2020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기술을 법률 분야에 적용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의뢰인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으면 그것을 소송 서류가 되었든 계약서가 되었든 좀 전문적인 언어로 변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GPT-3에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런 플레인 랭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변환을 시킨 문장을 지금부터 작성하시오라고 지시를 하면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이 평서체는 나는 10명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입력을 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법률가들이 표현을 한다면 소장 서류를 쓰겠죠. 소장 서류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존도 혹은 제인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defendants, 피고인, 피고, 도가 여러 명이니까 1 through 10, 1에서 10까지는 여기서
네, sued herein 이거 전형적으로 변호사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Under fictitious names. 가상의 이름으로 서소를 제기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또 다 변호사들이 쓸만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GPT-3를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좀 더 인상적으로는 계약서에 아주 복잡한 조항들 같은 것들을 넣어 놓으면 그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바꿔라라고 지시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투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청산 우선권 조항입니다. 제가 기업법 강의를 할 때 저도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계약서에 쓰이는 용어가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딱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회사가 청산되었을 때 시리즈 A 투자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서 liquidation preference를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요약해봐라 라고 했더니, 만약에 스타트업이 와인드업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liquidation이라는 말은 법률가들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이고, 이 windup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회사가 망하면 뭐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시리즈 A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는데 최소한 자기가 투자한 원금만큼은 돌려받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다른 보통 주주들하고 나누게 된다. 밑에 있는 말은 정말 일상용으로 이 계약의 본질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3는 사실은 판결문을 가지고도 학습이 되었고, 계약서를 가지고도 학습이 되었고, 기업에서 주고받는 이메일을 가지고도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잘 작문을 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시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싱가포르, 홍콩에 있는 연구자인데요. 요거는 GPT-3의 이전 버전이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것하고 GPT-2라는 이제 인공지능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GPT-3의 앞선 버전들인데, 페이턴트 트랜스포머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GitHub에 이 소스 코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함수가 3개가 있습니다. 텍스트 투 텍스트 매핑인데, 여기 보시면은 title to abstract, 특허의 제목을 넣으면 특허의 요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abstract to claim은 특허 요지를 넣으면 특허 청구항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DP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허 청구항 중에 독립항을 넣으면 종속항을 만들어주는, 하여튼 특허 명세서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시키는 겁니다. 장문이니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타이틀을, 그러니까 이미지 퀄리티라고 이렇게 딱 주면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엣지 디텍션에 기반하여 이미지 퀄리티를 증진시키는 방법과 수단, 도구. 요런 말들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실제 발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전에 수많이 존재했던 특허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장문을 해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럴듯하게 나오더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변리사님들께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입력을 하고 특허 명세서에 쓸 법하게 바꿔봐라,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특히 장문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및 자연어 이해 기술에 대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좀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술 자체는 최근에 여러 주요 논문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산업계에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단계이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오늘 3가지 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활용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송 분야이고요. 우선 소송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두 번째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분야입니다. 계약서 검토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문이나 다른 법률 문서들을 검색하는 뭐 그런 작업들입니다. 우선 소송 분야 더 말씀을 드리면, 소송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될 필요는 사실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 한 명이 여러 법률 분야를 다 잘 아는 그런 게 가능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도 아주 복잡하고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률 정보의 복잡성, 방대한 데이터, 전문화, 그다음에 경험, 직권 활용의 한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법은 빅데이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좀 국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판사들이 일이 너무 많다. 변호사들도 좀 일이 너무 과중하다. 뭐 이렇게 로펌 변호사들, 용어를 보면 그렇게 일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로펌 변호사들 일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요구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활용 단계는 이거는 굳이 법률 인공지능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트너에서 2019년에 나왔던 이제 머신러닝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우리가 어떤 단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리한 자료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가트너 보고서에서는 4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descriptive, what happened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단 단계, why did it happen 단계인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predictive 단계, what will happen. 마지막으로 prescriptive, 뭘 할지를 정해주는 것이죠. What should I do? 요거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decision support,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지만 그 보조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마지막으로 decision automation, 이거는 아예 자동화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보험 청구를 하면은 기네스 신기록으로 올라오는 게 1분도 안 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처럼 보험 청구가 있으면 인간이 그것을 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1분 만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지요. 이런 완전한 자동화까지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소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설명 및 진단 단계에서의 활용은 이미 상용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측 단계는 약간 어느 정도 스타트업 몇 군데서 시도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처방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과 그 데이터셋들이 해결을 이용해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들인데요. 간단히 보시면은 우선은 판결문을 수집해 놓은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데이터베이스, 프랑스 대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뭐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근데 중국이 굉장히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스케일이 다르게 중국에서 형사사건, 민사사건을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좀 소송 예측 이런 것,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 건들은 데이터셋을 보면 많아봤자 몇만 건 단위, 뭐 프랑스 10만 건 단위, 근데 중국은 100만 건 단위입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문 268만 건, 혹은 형사 민사 합쳐서 200만 건, 뭐 이런 정도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주로 예측하는 것은 판결문의 일부를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사실관계 부분만 딱 보여주고 이 사건이 원고 승소로 갔을 것이냐 배소로 갔을 것이냐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비판이 되는 것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결론을 알 수 있게끔 다 써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결론을 지지하기 위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의미하게 결과를 예측을 하려면 판결문을 봐서는 안 되고,
소송 서면들, 소장이라든지 답변서라든지 준비 서면이라든지 각종 신청서를 이런 걸 봐야 된다. 근데 미국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뭐 소송 서면 8,600건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상용 서비스들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렉스 마키나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 100대 로펌 중에서 74%가 사용 중이라고 하고요. 뭐 미국에 유학 가시는 분들 다 가서 이제 이거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핵심적인 데이터는 사건에 대한 통계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요 사건의 담당 판사가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냐 느리게 하는 사람이냐 이런 정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관별로 사건 로드, 사건 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요 법원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사건 처리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이 판사는 요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요런 것들을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종류 의 소송에서 승패,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송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은 미국 소송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제기되는 소송의 95%는 합의에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를 이제 보여주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편이냐 피고에게 유리한 편이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전국 통계, 그래서 원고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는 전국 통계는 요 정도 되는데 이 법관은 요 정도의 비율, 약간 원고한테 불리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사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게, 여기 보시면은 특허를 무효화하는데 특허 무효 판결들 중에서 여러 무효 사유가 있는데 그 무효 사유에 대한 여러 판결들을 정리를 해서 클릭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합의를 하는 게 사실은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가 합의를 잘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좀 합의를 안 하고 약간은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판결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펌 변호사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기능으로 어떤 게 있냐면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로펌 선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X 판사가 담당하는 특허 사건에 있어서 A 로펌은 마크맨 히어링은 미국 특허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마크맨 히어링 단계까지 가는데 평균 600일이 소요되는데 B 로펌은 평균 500일이 소요된다. B 로펌이 좀 사건을 빨리 진행하는구나. Y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서 C 로펌이 제기한 무슨 신청은 인용되는 비율이 평균보다 낮다. 뭐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로펌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얻도록 하는 그런 것들까지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군에서 사업 전략을 수립하거나 혹은 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험 소송 건수하고 그 추세가 그 회사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보험 소송의 통계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뭐 자동차, 무보험, 저보험자, 주택소유자 보험 같은 소송이 증가했는데 생명보험 관련 소송은 크게 감소했다. 뭐 이런 트렌드를 발견을 해서 보험료 조정 같은 것들을 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소송 위협이 굉장히 큰
산업군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군이 있죠. 이제 프랜차이즈는 가맹업자하고 가맹점주가 있는데, 가맹업주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가맹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가맹업주가 잘못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해서 그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 사례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분쟁 예방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당수의 분쟁이 수수료 결제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는 체계나 그와 관련된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지금. 그걸 알고 그런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산업계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같은 회에서 보고서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디스크립티브 단계 혹은 뭐 그 원인을 알아내는 단계, 다이어고니스틱 단계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프레딕티브 단계에서도 좀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이름이 알려진 곳으로는 캐나다에 있는 블루제이 리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주로 이제 조세 관련된 쟁점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뭐 캐나다의 조세법 관련 판례에 비췄을 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관계를 입력을 하면은 그 결과를 예측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면은 사업소득을 내야 되고요. 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은 근로소득을 내야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프리랜서가 회사에 와가지고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6개월 동안 근로자로 고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충분한 것인지 두 가지가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법상으로 이 사람을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될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질문들을 합니다. 요 설문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느냐? 다른 사용자를 위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느냐?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작업 도구에 대해서 소유권,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작업에 실패를 했을 때 누가 손해를 부담하느냐 이런 설문들을 한 몇 페이지 쫙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몇 %다. 뭐 딱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 판례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뭐 이런 사례에서 이제 캐나다의 10대 회계법인들 중에서 78곳인가 7곳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능들을 이제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세법을 가르치는 대학원 전문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설문 과정을 입력을 이제 설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보고 그 응답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판결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구나를 오히려 역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기존의 판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는데 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간이 다시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역으로 지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활용 사례는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저는 봄학기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수업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검토를 하는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전연차 변호사들이 계약을 검토를 하면은 일단 싸지요. 비용이 적게 드는데 느리고 실수 위험이 크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년차 변호사들의 계약을 검토를 하면은 빠르고 실수 위험은 작지만 비용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문가의 지식을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해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계약서 검토라고 하는 것은 좀 두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약에 서명하기 이전에 이 초안 단계에서 이 초안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인가, 요거를 살펴보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존 계약 조항하고 유사한지,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은 조항이 들어가 있다. 왜냐면은 회사에는 이미 수천 수만 건의 계약서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계약들과 다른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요 조항은 불공정합니다. 혹은 당신에게 불리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판단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주된 활용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서명이 된 계약서, 수천 수만 건 쌓여 있는 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것을 갱신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혹은 회사 M&A를 할 때 이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들 중에서 좀 위험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찾아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의 역할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자기의 업무를 이제 향상을 시키고 이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규제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과라는 곳이 있는데, 약관심사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가장 큰 데이터셋은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공시를 할 때 주요한 계약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계약의 요지 정도도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는 이게 이제 공시로 공개되어 있는 계약서 워낙 많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수십만 건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일단 일정 특정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초기에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이 계약 조항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조항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변호사가 검토를 하게 하고, 그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를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그 학습된 결과로 처음 보는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유불리 혹은 공정성 여부를 예측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용 서비스로 활용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 뭐 이거는 미국에 굉장히 스타트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라 시스템즈라는 곳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뭐 원 오브 매니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이 창립 멤버가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 창업자는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로스쿨에서 로스쿨 마침에 로펌에 가서 보통 근무를 하니까 로펌에서 이제 몇 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전년차 때 했었던 일이 이제 기업 실사 업무, 그러니까 M&A를 할 때 이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뭐 그런 일을 했는데, 뭐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계약서를 보니까 얼마나 지겨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변호사가 된 게 아닌데 라고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이제 같이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중에 인공지능 연구를 하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인공지능 연구를 하던 친구는 이게 자연 언어 처리를 하던 친구는 아니고 DNA 시퀀싱을 하던 친구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 시퀀싱은 ACGT라고 하는 패턴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결국은 시퀀스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약서 분석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두 친구가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키라 시스템즈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로부터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검토를 해서 일단은 뭐 공통 조항들, 계약서에는 반복되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계약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고객의 사업 분야에 특화해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기능까지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활용 사례로서 뭐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 이런 거 내놓은 것을 분석을 해보면, 우선은 법률 실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 말고 좀 흥미로운 프로젝트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버 같은 이제 글로벌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체결해 놓은 계약들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 이게 3천여 건 이상의 종류가 있는 것인데 요것들을 계약 조항을 정리해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계약들이 어떤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분석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요 계약서에는 요 조항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를 예측했을 때 대략 70에서 85% 정도를 이제 의 정확도가 있었고 한 3천 건 정도의 계약서를 뭐 6주 내에 검토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다. 이게 요 인공지능에만 다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인간 변호사들이 다 검토를 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 변호사의 효율을 높여서 업무 시간을 한 40% 절감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딜로이트에서 활용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서에 따르면은 계약서 중에서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 작업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 꺼내봐야 되니까 얼마나 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 업무를 이제 자동화해서 이제 수작업 대비 한 30% 시간 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계약서 검토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대체하는 오토메이티드 디시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작업을 조금 효율화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계약서, 법률문서, 대부분은 이제 판결문들인데, 이제 판결문들을 검색을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는 국내에서 리갈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곳들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야에서는 이제 판결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 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뭐 혹은 유튜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본 영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영상을 추천해 주잖아요. 똑같은 그 모델을 판결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소송 서류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전에 참고했던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요런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그러면 요 판결을 인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판례를 추천하는 이런 작업들도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스타트업으로서 판결문을 추천하는 서비스 중에서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케이스 텍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상위 200대 기업 중에서 4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좀 획기적인 기능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검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색은 검색어를 가지고 문서를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 왜 검색어를 입력하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변호사가 어떤 판결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이미 있잖아요. 소장도 있고 답변서도 있고 준비서면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그러면은 문서를 입력하면 문서를 찾아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검색이 훨씬 더 편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맥락형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뭐 혹은 텍스트 투 텍스트 서치, 그러니까 과거에는 쿼리 투 텍스트 서치였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기 그 케이스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drag a complaint or brief here. 여기에 소장이나 준비 서면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세요. 그러면은 판결문을 검색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작성을 하고 있다. 기한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있다. 그럼 그 기한서를 딱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작성을 했었던 수많은 기한서나 뭐 그런 문서 비슷한 걸 찾아줄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검색을 키워드를 인간이 입력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버려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유사한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변호사가 어떤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이제 보조하고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형 검색, 혹은 개념형 검색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 근로자에 대해서 뭐 우버 왜 야근 수당 안 주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그 소장을 이렇게 딱 업로드를 했더니 리프트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우버 두 번째 가는 회사이죠. 리프트 사건에서 비슷한 주장을 기각한 사건 판결, 다른 택시, 버스, 택배 이사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이제 판결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더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숨가쁘게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가능성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 한 5분 남짓 동안 제가 제일 처음에 제기했었던 질문, 왜 로봇은 판사를 대체할 수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는 4가지 중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4가지 중대한 한계이냐? 첫 번째로 어떤 법률 텍스트, 판결문이 되었든 계약서가 되었든 거기서 어떤 추상화된 법적인 정보를 추출해내는 능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뭐 아예 없진 않지만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로스쿨과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협업으로 연구를 한 사례인데요. 이제 미국 판결문 데이터, 미국 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추출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법리적인 쟁점들, 근로기준법의 법리적인 쟁점들은 추출이 안 되고 댄서, 클럽 뭐 이런 것들이 추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댄서, 클럽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좀 이유를 파봤더니 미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제일 문제되는 사례가 미국의 그 스트리퍼, 익조틱 댄서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댄서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키워드가 추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렉스 마키나가 되었든 블루제이 리걸이 되었든 다 법률 전문가들이 판결문을 읽고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들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추출하는 작업들을 인간이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일단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은 편이에요. 일단 약간 과장해서 막 90%가 넘는 사례들은 몇 가지, 좀 간단한 과제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정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법 예측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판의 결과, 원고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는 정확도가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어떤 법률 조항을 인용했는가를 예측을 시켜보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지표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한 60%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 사법 예측에 있어서 현재의 정확도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통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제는 그냥 사법고시 같은 거 풀어보게 하면 안 되나? 변호사 시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GPT-3를 가지고 풀어보게 했을 때 정확도가 40% 수준. 그 연구자가 쓴 표현으로 near random accuracy다. 이거 그냥 찍은 거하고 뭐 다르지 않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GPT-3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드렸지만 변호사 시험 문제는 못 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변호사 시험 풀게 했을 때 뭐 법률 전문가가 한 84% 정도 정확도를 보이는 사지선다 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46%. 사지선다 중에 한 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를 고르는 문제들, 이렇게 가나다라만 있으면 여러 개 고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도가 훨씬 더 떨어진다. 그래서 휴즈 갭이 있다. 이것도 이제 논문들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GPT-3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 liquidated damage 조항은 enforceable 하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계약서 보면 지체상금, 계약 하루 늦으면은 얼마씩 배상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게 liquidated damage 조항인데 그게 집행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 법하고 미국 법이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 가능한, 유효하지만 exorbitant 하나, or unconscionable 이거는 부당하게 과다하면은 집행이 안 된다. 우리나라 법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 위반하면은 1000만 원을 물어주기로 했다. 이러면은 그 1000만 원은 무효가 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X와 Y가 도요타 코롤라 중고차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도요타 코롤라는 중고차 가격이 보통 우리나라 아반떼하고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반하면은 X가 Y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약속을 했다. 그런데 X가 약속한 날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럼 Y는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GPT-3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Y는 100만 달러를 지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손해배상금이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데 X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100만 달러를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라고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그 법에 따르면은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면은 감액을 하거나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까지 다 넣어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계약이 과다하지 않다. 왜냐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이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놀랍니다. GPT-3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법률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놀랍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잖아요. GPT-3는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말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완전 비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용자들이 답변을 잘못 신뢰할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가 되었든 혹은 뭐 외국에서 구글이 되었든 아마존이 되었든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게끔 하는 필터링 기능을 지금 구현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GPT-3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GPT-3의 내부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완성, 통계적인 앵무새와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한계가 극복이 되어야만 이 법률 인공지능이 로봇이 판사를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고 이제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편하게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질문을 채팅창으로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지영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강의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막 요즘에 뭐 법률 서비스 뭐 어플이나 막 이런 거를 AI 뭐 이렇게 도움받아서 하고 진짜 곧 실현될 것처럼 한 건 좀 과대 포장 광고인 걸까요? 어, 제가 오늘 발표에서 이제 국내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이제 GPT-3와 같은 이제 이것들을 보통 초대규모, 초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시범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자연어 이해 인공지능 모델, 특히 이제 구글의 버트 모델을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판결문을 검색을 하거나 혹은 이제 유사 판례를 검색을 해주거나 혹은 계약서 조항들을 가지고 유사한 계약조항을 찾아낸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버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국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갖는 느낌은 실무 현장에서의 임팩트는 아직은 버트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조지영님께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뭔가 활용한 작업들을 하시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뭔가 좀 구체적인 작업들을 할 때 일단은 버트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버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그것을 추상화한 벡터, 어떤 일련의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응용을 하기가 쉬운데, GPT-3는 어떠한 입력을 넣으면 그게 그냥 텍스트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 텍스트로 나온 결과를 곧바로 의뢰인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용자에게 전달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GPT-3를 곧바로 적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초대규모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 예. 박혜미라고 합니다. 저 한국식품연구원에 있고, 예, 저희 예. 연구원에서 요즘에 맛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말 이 AI에 대한 이해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성 추출을 하는 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맛을 어떻게 뭐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AI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초점을 두어야 할지 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제 얘기긴 하지만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네요. 제가 그쪽 분야에 뭐 전문가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맛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화학 물질의 구성으로서의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의 층위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할 때, 혹은 뭐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을 하거나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맛을 기준으로 해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이냐, 혹은 이게 어떤 거기 이제 영양분 구성 성분이라든지, 혹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물질 구성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혹은 양자를 그러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합을 보통 이걸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앙상블을 시킬 것이냐, 뭐 그런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정량 학부장님께서 질문을 예, 이제 들리시나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예, 예.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그 교수님 강연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마지막에 한 개 부분만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GPT-3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자연 언어를 구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인공지능 GPT-3 같은 인공지능이 본인이 우리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지 이게 그 인공지능 자체가 어떤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한계가 가장 큰 지금 한계인 것인데, 저는 그 말씀하신 지점을 설명을 할 때, 과연 그 법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인지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는 작업인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그 조슈아 벤조 교수님 같은 분들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가 인간 뇌에 있는 그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구분에 따른 이제 인공지능의 처리 작업 능력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1은 즉각적으로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시스템 2는 좀 더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숙고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과제인 것인데, 지금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이 시스템 1 태스크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시각인지, 음성인지, 이런 것들, 언어인지도 사실은 모국어를 인지하는 것은 시스템 1 태스크이기 때문에 우리 뇌의 시스템 1 태스크를 딥러닝 네트워크가 모사하고 있는 것인데, 시스템 2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은 별도의 우리가 어떤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 뇌에 가지고 있고, 그 모델에 기반한 어떤 인퍼런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2 태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 언어 처리에 있어서 논리성을 결여하는 것, 법적 추론 작업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우리가 시스템 2 태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뭐 약간의 포지션 페이퍼 같은 게 이제 작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이게 브레이크스루가 열리게 될지,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이게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오픈 퀘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 2 태스크에 대한 브레이크스루가 열린다면은 이 법률 인공지능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필 교수님? 그 질문은 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대부분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언어 인식, 아니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 딥러닝은 트레이닝을 할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2012년에 브레이크스루가 생겼으니까 이제 어디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을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기 가능성을 믿고, 이게 언젠가는 이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40년이 되면 시스템 2 태스크를 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은 저는 틀린 예측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 질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1심 재판 기간이 많이 늘어서 문제라는 기사들을 보셨는데, 이 재판을 신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AI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심 재판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법개혁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있던 판사 승진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젊은 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고등법원으로 승진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제도를 없애고, 그냥 경력직들을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경력직으로 와서 이제 승진이라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이제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될 유인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2019년, 2021년 이렇게 두 차례 연구를 법원 행정처에서 진행한 연구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요구했었던 건 딱 한 개입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빨리 내릴 수 있게 보조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에서 솔루션을 찾아봐라. 이런,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고요. 그런데 해결책은 판사들의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집중을 하면은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럼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판결을 안 내려도 되게 당사자들이 합의를 잘 하게끔 유도하는 것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95%의 사건이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유형마다 다른데 가사 사건은 30~40% 정도 되고요. 민사 사건은 1~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비율을 높이면 판사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판결을 받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쌍방이 결과에 대한 정보 불균형, 예측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문철 TV 같은 걸 보시면 과실비율 몇 대 몇 이런 거 가지고 다투잖아요. 근데 사고를 낸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이 경우는 8대2지라고 둘 다 합의를 하면은 그러면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수집을 하고 이런 유형의 사건을 좀 굉장히 세분화된 이런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보통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쌍방이 다 가지고 있다면 굳이 법원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분쟁의 결과를 예측한다든지 손해배상액을 예측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좀 더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LG AI 연구원의 초거대 AI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제약사항을 고려할 때 오늘 소개해 주신 분야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선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어딘지에 대한 저의 의견은 법률 분야에는 일단 집중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률 분야 말고 혹은 의료 분야 말고 그러니까 초거대 AI를 가지고 이런 전문가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좀 루틴한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생각을 할 때 그 한 가지 이제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앤드류 응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1초의 법칙, 이게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1초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조만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자동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1 태스크, 시스템 2 태스크를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급적 시스템 1 태스크를 찾아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추천이고요. 그럼 시스템 1 태스크와 시스템 2 태스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니엘 카너먼 교수님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책 보시고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Q&A 시간은 이 정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인석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강의를 1시간에 컴팩트하게 너무 흥미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27일 날 있고요.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 글로벌 산업 및 통상 전략에 관해서 김창규 전 대사님께서 아주 생생한 실제 필드 세계 그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직관적인 얘기를 여실히 말씀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학부장님께서 또 같이 해주셔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